안녕하십니까? 송이송이 라디오의 김송이입니다. 저희는 수필 영화 문학의 카테고리 안에서 사랑과 죽음을 테마로 매주 화요일 여러분을 만나고 있습니다. 오늘은 12월 22일, 며칠 뒤 맞이할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사랑과 용서, 수용의 미덕에 대해서 생각하며 레미제러블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빅토르 위고의 원작인 레미제러블은 여러 편의 영화로도 소개되었습니다만 제가 오늘 소개할 영화는 2012년 톰 후퍼 감독의 영국 영화 휴 잭맨, 앤 해서웨이가 주연을 했던 영화로 만나고자 합니다. 레미제러블은 19세기 프랑스의 대문호인 빅토르 위고의 동명소설이 원작입니다. 이 영화는 나폴레옹 제국 시대부터 동맹국이 프랑스 왕으로 추대한 샤를 10세의 시대가 멸망하기까지의 이야기를 그리고 있습니다. 1815년 워터루 전투에서의 패배로 인해 나폴레옹이 유배된 뒤 재정이 끝나고 부르봉 왕정이 집권하죠. 루이 18세의 뒤를 이은 샤를 10세는 보수적인 정책들을 펴다가 1830년 7월 혁명으로 추방당합니다. 혁명 정신과 노동자와 농민들의 저항 정신, 그들이 얘기하고 있는 것은 자유와 평화이죠. 레미제라블은 프랑스어로 불쌍한 사람들이라는 뜻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때는 1815년 툴룽, 죄수들이 부두에서 족쇄를 차고 배를 밧줄로 잡아당기면서 고된 노역을 하는 것이 이 영화의 첫 장면입니다. 죄수들이 그들의 심경을 이렇게 노래하죠. 고개 숙여 하늘엔 신이 없고 너는 죽는 날까지 여기 있어야 한다. 모두 널 잊었어. 넌 영원히 노예. 이곳이 바로 너의 감옥. 난 죄가 없다네. 주님 내 기도를 들어주소서라고 하죠. 죄수들을 감독하던 자베르 경감은 장발장이 가석방을 하게 되자 끝까지 그를 감시할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이때 장발장은 얘기하죠. 나는 법이라는 틀의 노예였소. 19년 동안 쇠사슬에 묶여 거친 노동을 해야 했죠. 채찍을 맞으며 배가 너무 고파 빵 하나를 훔친 것이 죄가 되어 19년 감옥 생활을 하며 쇠사슬에 묶여 채찍을 맞고 거친 노동을 해야 했던 장발장. 가석방된 장발장은 전과자라는 낙인 때문에 가는 곳마다 사람들에게 멸시받고 천대받습니다. 그렇다면 그를 밀어낸 사람들이 부유하고 많은 것을 가진 사람이었을까? 결코 그렇지 않았습니다. 세상에서 소외되고 약하고 하루 벌어먹고 살기에도 바빴던 사람들이었죠. 세상에 대한 억울함과 분노가 있던 장발장은 우연히 들어간 성당에서 미리엘 신부를 만납니다. 누군가의 사랑과 자비는 또 다른 사랑을 낳는 것일까? 장발장은 성당의 은그릇을 훔쳐 달아나다가 경찰에 붙잡히지요. 미리엘 신부는 자신이 선물로 준 것이라며 은초 때까지 장발장을 챙겨주며 감싸줍니다. 미라엘 신부는 말합니다. 높으신 그분 뜻을 헤아려 정직한 사람으로 살아가시오. 보혈피로 주님이 당신을 건져주리니. 이때 장발장은 미라엘 신부의 사랑 앞에서 참회를 합니다. 그는 장발장이라는 신분증을 버리고 자베르 경감의 시선을 피해서 살기로 결심하죠. 8년 후 1823년 마들렌으로 이름을 바꾸고 새 삶을 살아가는 장발장. 그는 공장주로 돈을 많이 벌어 시장까지 자리에 오르게 됩니다. 장발장의 공장에서 일하는 여공 중 어린 딸을 양육하기 위해 일하는 판틴이라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함께 공장에서 일하던 다른 여공들은 판틴이 아름답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창렬하고 비난하며 해고할 것을 청했고 판틴은 이러한 사유로 해고당하게 됩니다. 이웃의 여관에 딸 코제트를 맡겨왔었으나 술 주정뱅이의 사기꾼인 여관 주인은 어린 코제트를 학대하고 아이로서 하기 어려운 일들을 시킵니다. 장발장은 주변에 어떻게 베풀게 될까? 판틴의 딸을 수양딸로 삼아 잘 키우려고 했으나 그때마다 그를 무섭게 쫓아다니는 자베르 경감에 의해 방해받습니다. 그런데 빵을 하나 훔치다 감옥살이를 했던 장발장에겐 너무나 억울한 운명이 펼쳐지지만 그는 그것을 분노나 우울함이나 자학에 갇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돈을 열심히 벌었고 그 돈으로 선행을 하죠. 한 시민이 마차에 깔려 비명을 지를 때
장발장은 온 힘을 다해 그를 구해줍니다. 자신의 공장에서 일했던 판틴의 딸을 수양딸로 삼기 위해 사기꾼이었던 여관 주인들의 속임수에도 개의치 않고 달라는 만큼의 돈을 주고 그 딸을 구해냅니다. 장발장을 매우 닮은 사람을 장발장이라고 고발하여 감옥수가 되어야 할 때 장발장은 그 사실을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자기를 대신해 무고한 자가 또 다른 억울한 삶을 살게 할 수는 없었기 때문이었죠. 수양딸이 한눈에 사랑에 빠진 남자 마리우스가 혁명군으로 싸우다 죽음에 이르를 때 구출해서 살려냅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자신을 끝까지 쫓아다니던 자베르를 죽일 수 있던 순간에도 그는 결코 살해하지 않습니다. 마리우스는 부유한 할아버지를 가진 아름다운 청년이지만 인간의 진정한 자유와 평화 그리고 서민들의 불우한 삶에 대해 뜨거운 열정을 담아 거리를 다니며 혁명군으로서 활동을 합니다. 여관 주인집 딸이었던 에포닌도 이 혁명에 가담하는데 그녀 역시 마리우스를 사랑하지만 코제트에게 사랑에 빠져 있는 마리우스의 마음을 아파하면서 혁명군으로서의 책임을 다하는 데 동참하다 죽음을 맞습니다. 에포닌의 부모는 여전히 사기꾼으로서 살아가지만 그들의 잘못을 오히려 딸의 삶으로 참여하고 그들의 죄를 대신한 삶을 살아내고 죽었다고 믿어지진 않으세요? 에포닌은 죽기 전 코제트의 편지를 마리우스에게 전하고 그의 품에서 죽음을 맞습니다. 그래도 그런 순간을 맞이했다는 것만으로도 행복하다고 생각하면서 말이죠. 장발장을 추적하면서 자베르 경감은 자신의 삶을 돌아보게 됩니다. 장발장이 자신을 죽일 수 있던 그 순간 살려주었을 때 자베르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가 나를 살린 순간 내 영혼은 죽음을 맞이했다라고 말이죠. 그리고 자살합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 자베르는 법이라는 틀에 맞추어 최선을 다해 자신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며 사회 정의를 실현해 간다고 생각해 왔습니다. 그러나 그가 삶에 대한 신념을 충실하면 할수록 한 사람의 인생을 파괴하고 괴롭히며 삶 전체를 방해했다는 회화와 고통이 함께 했을까요? 그래서 자신조차도 자신의 영혼을 용서하거나 돌볼 수 없는 그런 상태는 아니었을까요? 장발장은 마리우스와 코제트 앞에서 자신의 지난날을 참회하듯 고백합니다. 그 고백 앞에서 마리우스와 코제트는 따뜻한 포옹을 해주죠. 그러나 마리우스도 코제트도 그의 삶을 수용한다고 감히 할 수 있을까요? 그의 억울했던 삶 전체, 분노할 수 있는 모든 순간들, 그러나 그가 할 수 있는 자비와 성과 사랑을 베풀었던 한 인간의 자치를 누가 감히 수용한다고 할 수 있을까요? 그냥 그 인생 자체가 그 사람의 행복한 삶으로 이어줄 수 있었다는 감사의 언어 이외엔 말이죠.